안녕하세요. 저는 나이를 꽤 먹은 톡톡사연의 여성 애청자입니다.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절대 허심탄회하게 남들에게 꺼내어 본 적이 없는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외치는 심정으로 톡톡사연에 털어놓아 봅니다. 그때 그 시절 정말 고생하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셨죠. 한 가지 위안이라면 너도 나도 못 살아서 그나마 비교해서 오는 불행이라는 걸 몰랐던 듯 싶습니다. 저도 참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게다가 그 시절답게 형제들은 많아서 서로가 입에 풀칠하기에 바빴죠. 그 중에서 하나라도 잘 되기를 제 친정 부모님은 그것만 기도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가난이 가난을 부른다는 슬픈 어느 표현처럼 저희 가족도 딱 그런 모양이었어요. 못 배웠고 보고 자란 세상이 너무 좁고 그렇다 보니까 다들 그저 그런 모양새로 살아갔죠. 저도 경기도의 변두리에서 22살까지 어느 작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23살이 되던 해 제 바로 위형제인 작은 오빠의 권유로 서울에 가게 되었습니다. 말자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는 서울로 가라. 내가 일전에 잘 알고 지냈던 형님께서 작년에 장가 들어서 서울에 살고 계시는데 형수님이 차리신 미용실이 꽤 되고 있나 봐. 일손이 필요하신 모양인데 네가 가서 허드렛 일도 하고 미용 손기수도 가서 익혀보고 그렇게 살아. 내가 이미 말은 다 전해놨어. 저는 작은 오빠가 호양호재하며 지냈던 분을 찾아가서 신세를 졌어요. 저는 그분들을 만식이 삼촌, 윤정이 이모 이렇게 불렀어요. 매일이 새로웠죠. 윤정이 이모의 미용실에서 저는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고 손님들의 말벗도 해드리면서 사회성을 길러나갔습니다. 말문이라는 게 따로 트이는 것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항상 소심하고 숫기 없는 사람인 줄로만 평생 알고 있었는데 낯선 사람들에게 커피도 타주고 가족 이야기도 들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너스레라는 게 생겨서 신기했어요. 저의 이 변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서울에서 생활한 지 꼬박 1년을 채워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그 무렵에 윤정이 이모로부터 남자친구를 왜 안 만드냐는 질문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얘 말자야. 너도 이제 일에 제법 능숙해졌고 혼자 간단히 손님 머리 잘라드리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게 됐잖아. 이제 남자친구 만들어서 연애할 때 안 됐니? 너 늦지 않게 만들어야 제때 결혼도 하고 그러는 거다. 방심하고 있다가는 노처녀 되는 거야. 이모, 제가 무슨 남자친구예요. 전 풋내기 짝사랑밖에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저 같은 게 어떻게 남자친구를 만들어요. 그냥 이러고 살다가 노처녀가 되든가 아니면 작정하고 눈 한 번 딱 감고 선을 봐서 그냥 결혼해버릴래요. 절대 남자친구를 만든다든가 그런 건 저는 못해요. 저는 손사래를 매번 쳤었지만 어느 날 미용실 주변에 있던 커피숍을 지나다가 그를 봐버렸어요. 키가 제법 펀칠했고 아주 말끔하진 않아도 단정하게 옷을 갖춰 입고 있었으며 책을 한 손에 든 걸로 보아서 대학생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저에게 그쪽에서 먼저 살짝 목례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전 그가 참 매너 있다 생각하면서 저도 모르게 목례로 화답을 하였는데 아뿔싸. 알고 보니까 제 뒤편에 그의 일행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자기 일행이 오니까 인사 표시를 한 거였는데 제가 그 인사를 착각하고선 받았던 것이죠. 그거란 제가 너무 창피해서 미용실로 주랭랑을 치고 말았는데 그러면서 뒤를 돌아봤더니 그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그 후로 사흘이나 지났을까 그가 미용실 밖에서 두리번거리더니 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저와 눈이 마주쳤죠. 그러자 어색하게 손인사라면서 휙 가버리더라고요.
그때 그 남자잖아. 설마 내가 여기를 향했던 걸 그때 보고서는 날 보려고 지금 찾아온 거야? 어쩜 좋지? 제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오다니. 이런 건 다른 멋진 청춘들에게나 벌어지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 별것 아닌 순간들에도 심장이 뛰어서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비가 조금 내리는 날씨였는데 그가 우산도 없이 지나가면서 저에게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저는 가게 여분으로 있던 우산을 챙겨서 뛰쳐나갔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택도 없는 일이었지만 달라져 있었던 저는 용기를 냈고 그 우산을 진 채 그에게 다가가 건네주었어요. 그때가 아마 서로 눈인사를 매일 하기 시작한 지 3주 정도 지났을 때였을 겁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괜히 비 맞지 마시고요. 그러다 감기 걸려요.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혹시 다음번엔 저기 옆에 커피숍에서 같이 커피 한 잔 저와 드셔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자 그의 귀가 빨개지더니 저에게 별 대답도 없이 엄청 부끄럽다는 기색으로 휙 도망쳐 버렸어요. 혼자 남겨지니까 황당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놀랍게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 그가 자리 잡은 뒤였으니까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모를 일이에요. 저는 그 다음날 여느 때처럼 미용실 앞을 지나가며 저에게 눈인사를 보내는 그날따라 왠지 머쓱해 보였던 그를 발견하자마자 뛰쳐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미용실 앞에 우산을 돌려줘 놨더라고요.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 그의 등 뒤에 대고 제가 외쳤었죠. 이 배짱 온 남자 같은 이라고 커피 한 잔 같이 마시자는데 그게 대답도 못 해줄 일이에요? 지금 만나는 애인이 따로 없다면 나랑 만나달란 말이에요. 지금의 저에게 그런 행동을 누가 다시 해보라고 한다면 절대 못한다고 할 것 같네요. 저 스스로도 그때 그랬다는 게 가끔씩은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저의 외침을 들은 그는 어안이 벙벙해서 어쩔 줄 몰라 했었고 그 후로 어쩌다 보니 저의 주도하에 이래저래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도 저에게 호감에 있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숙맥이었기 때문에 제 주변을 돌면서 자꾸 간을 보았던 것이더군요. 그러다가 제가 확 돌진하는 바람에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그는 경상도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중학교 진학과 동시에 서울로 올라왔고 양친께서는 친척분들에게 상당히 의지하면서 서울살이를 이어가고 있던 실정이라고 하였어요. 그는 공부머리를 어느 정도 타고났기에 그것 하나만 보고 친척분들이 원조를 해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부만 꽤 할 수 있었던 게 다였을 뿐 저에게 숫기 하나 없이 군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생활력 하나 없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놀라운 점이 한 가지 있었죠. 뭐? 말자야, 너랑 만나는 그 사람이 비형간염 복균자라고? 네, 저도 어제서야 듣고서 알았어요. 그 사람의 어머님 그리고 친형분께서도 해당 사항이 있으신 모양이던데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게 뭔지 잘 몰라요. 솔직히 관심도 없고요. 나도 그런 걸 잘 아는 건 아니야. 하지만 네가 굳이 그런 사람하고 결혼은 안 했으면 좋겠단 판단 정도는 서고 있어. 이쯤에서 그냥 정리해. 더 만나지 마. 그게 좋지 않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저에게 심사숙고한 끝에 알려주었겠죠.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던 중이니까요. 끝까지 숨기지 않고 저에게 솔직하게 말해준 게 전 엄청 고맙고 이걸로 더 믿음이 생겼어요. 전 처음부터 그 사람이 좋았기 때문에 결혼까지 하고 싶어요. 제발 이모도 허락해 주세요. 이모하고 삼촌은 저에게 친가족이나 다름없잖아요. 반대하시는 결혼이라면 제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미안하지만 난 허락 못 해줄 것 같아.
그리고 이 사실을 너 집엔 아직 안 알렸지? 표정을 보니까 숨길 심산도 있었던 모양인데. 나 그런 거 못 두고 봐. 당장 내가 연락해서 전부 알릴 거야. 이 결혼 말려달라고 내가 강하게 말하면 전부 반대를 해주시겠지. 네가 이대로 결혼하는 꼴은 절대로 못 본다.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이모는 제가 잘 되는 게 싫으신 거죠? 기껏 서울서리 하게 해줬더니 허락하지도 않은 남자하고 멋대로 결혼까지 한다니까 그게 괘씸하고 건방지게 느껴져서 반대하시는 거 맞죠? 제가 계속 이모 밑에서 잡일이라면서 여기에 종처럼 박혀있기 원하시겠지만 뜻대로 못 해드려요. 뭐라고? 종이라고? 넌 나를 대체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 하는 거니? 말자야, 너에게는 정말로 크게 실망했다. 내가 너를 잘못 보고 있었구나. 저야말로 이모에게 실망했어요. 응원은 못 해주실 망정 그렇게까지 나를 세우며 반대하실 건 없잖아요? 저 당장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그는 당시에 저에게 너무 생소하게 느껴졌던 B형 감염 복균자였고 이 사실을 두고 저는 윤정이 이모와 크게 대립하였어요. 민식이 삼촌도 저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자 저는 크게 낙심하여 홧김에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갔죠. 시집도 안 간 여자가 사귀는 남자의 집안에 들어갔다는데 이걸 두고도 결혼하지 말라고 하실 만큼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개방적인 분들이 아니셨어요. 기함하시면서 그렇게 된 이상 결혼해 살아라 라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변변찮은 식도 올리지 못한 채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를 다독였던 것 같습니다. 출발선만큼은 나쁘지 않게 그어졌던 듯 싶네요. 그런데 제가 내 마음에 걸렸던 건 저를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신 민식이 삼촌과 윤정이 이모를 저버린 채 배신 같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그 두 분의 품을 뛰쳐나온 이후로 다시 뵌 적은 없습니다. 자연스레 작은 오빠하고도 왠지 서먹해졌고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저는 묘한 강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무조건 보란 듯이 잘 살아내야 한다는 강박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큰일이 나는 거라고 여겼어요. 저는 유부녀가 된 지 바로 얼마 후에 임신을 했는데 이 임신 기간부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직후에 아주 짧은 단기간만 별 생각 없이 그나마 무탈하고 행복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계속 고난의 연속이었단 말이 되네요. 전 입덧이 무척 심했어요. 그리고 손발이 잘 부었죠. 임신 초기에 이런 변화가 낯설어서 무척 고생을 하였는데 남편은 이런 저를 본체만체 했어요. 내가 엊그제부터 계속 손발에 피가 잘 안 통하고 저리는 것 같다고 말하는데 와서 좀 주물러주는 신용이라도 하면 안 돼? 당신이 나보다 훨씬 건강한 사람인데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나 요새 출퇴근하느라 바쁘고 정신없고 무엇보다 너무 피곤해.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남편이 제가 더 건강하다는 전제를 깔고 말을 할 때면 저는 진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연애하던 시절에는 이따금씩 만나서 함께 수다 떨고 산책하고 책을 읽고 이러는 순간들이 너무 편하면서도 설레고 좋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은 허상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그 순간들을 공유한 사람이 바로 제 눈앞에 있는 남편이란 사실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원래 저는 결혼한 이후로 어느 규모 있는 미용실에 들어가서 작은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요. 입덧이 심해지고 컨디션이 오락가락하면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제 존재가 그곳에 민폐가 되었으니까요. 어쩔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남편은 툴툴댔었죠. 일 다니기 너무 힘들어서 슬슬 그만둘까도 싶은데 마누라가 돈을 안 벌고 있으니 내가 쉴 수가 없네. 이러다가 내가 과로로 죽는 건 아닐까 싶다.
남편이 뭐 대단한 일이라도 다니고 있었으면 제가 말은 안 얹죠. 그런데 경력 짧은 여자들이나 주로 할 법한 단순 사무일이었어요. 당연히 돈도 얼마 못 받았고요. 그럼에도 그렇게 유세를 부리며 온갖 투정은 다 부렸었죠. 시간이 좀 지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남편처럼 원체 몸이 안 좋은 사람은 쉽게 예민해지고 짜증이 난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런 상식도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발등을 찍은 거였어요. 죽으림을 다해서 힘들게 아기를 낳았고 예쁜 딸이었습니다. 그런 때에도 남편은 저에게 수고했다, 고맙다 이런 말을 하는 대신에 저를 보며 한다는 말이 고작 이거였어요. 생각보다 애 낳는데 오래 걸렸다. 기다리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좀만 더 오래 걸렸으면 나 힘들어서 쓰러져가지고 링겔 맞을 뻔했어. 그쯤 되니까 저도 왠지 지치더라고요. 출산한 직후에 저에게 하는 태도를 딱 보니까 그 와중에도 머릿속에 드디어 판단 한 가지가 섰어요. 아, 이 사람에겐 뭘 기대하면 안 되고 내가 의지를 해서도 안 되겠구나. 그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어르고 달래서 힘들게 끌고 나가야 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막막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멀리 사시는 데다가 제가 형제들이 많으니 가까이 사는 조카들 봐주시고 그러시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언감생심 제가 아기를 봐달라고 할 수도 없었죠. 게다가 제 결혼 약간 미운털 박힌 결혼이었으니까요. 의지할 때라고 시댁뿐이었는데요. 시어머니께서도 왜 그렇게 금세 골골거리시던지 모릅니다. 남편의 친형인 아주버님께서는 노총각이신 줄로만 알았건만 알고 보니 전혀 아니었고 일찍 결혼을 하셨다가 이혼을 당하신 거였어요. 제가 존재도 몰랐던 아이도 있었고요. 전 제가 출산을 하고 난 뒤에야 저에게 시조카가 한 명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아주버님께서는 그 작은 벌이로 전 부인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매달 얼마라도 조금씩 붙이고 계셨다는 것도 알았죠. 약간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남편하고 좀 다퉜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을 탓하셨습니다. 다 내 잘못이지. 자식들을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서 큰 놈이 결국 이혼이나 당하는 꼴을 봐야만 했으니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새며느리인 너는 모르길 바랬다. 그러니 나를 탓하렴. 전부 내 잘못이니까. 가슴을 치며 우시는데 그 앞에서 차마 더 대꾸를 할 수가 없었네요. 참고로 이런 허약한 새 모자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나마 시아버지께서 서울로 오신 후에도 일을 내서 돈을 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시부모님께서는 불화를 겪으셨고 친척들의 기대를 나름 받았던 남편이 대학도 예상보다 못한 곳에 간 데다가 취직도 지지부진하자 모두가 등을 돌리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시아버지께서 집을 나가셨습니다. 연락만 간신히 닿는 정도여서 저는 결혼할 때나 한 번 배웠었네요. 앞만 짚어봐도 전 너무 섣부른 결혼을 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정신이 들어버렸다 한들 제품에 안겨있는 딸을 위해서라도 저는 그저 이악 물고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5살 되던 해 남편이 일을 아예 그만뒀어요. 컨디션 조절이 힘들어졌거든요. 병원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과로, 스트레스 이런 게 남편에게는 쥐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까지 들었는데 제가 뭘 어쩌겠나요? 혼자 가장이 되어 꿋꿋하게 일했죠. 남편은 집에서 살림을 한다고 했으나 제가 어쨌든 한 번씩 다시 건드려야 했었고 반찬을 만들어 놓는 일도 결국은 제 몫이었습니다. 결혼이란 뭐고 인생이란 뭘까? 이런 생각으로 우울해하고 있을 때 연락을 받았어요. 놀랍게도 수년 만에 목소리 듣는 윤정희 이모였습니다.
작은 오빠에게 사정을 해서 제 연락처를 알아내셨더라고요. 삼촌과 함께 두 분 내외는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 이후로 최근 2년간 너무 큰 생활고를 겪게 되어서 허덕이며 사시다가 미국에 사시는 먼 친척분이 권유를 해주셔서 이민을 가게 되셨다고 했어요. 남들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면서 돈을 꿈꾸며 미국을 가던데 우리는 살려고 간다. 여기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말자야, 그간 우리가 어른답지 못하게 너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산 거 너무 미안해. 딸이 있다며? 잘 지내고 있지? 네, 저는 별 문제 없어요. 풍족하진 않아도 부족하진 않게 살아요. 그렇구나. 넌 똑똑하니까 잘 살 거야. 네가 이렇게 잘 해낼 줄 알았다면 그때 굳이 결혼을 반대하며 너와 싸우는 게 아니었는데 너무 미안하네. 저기 말자야, 다름이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 친자매처럼 자란 결혼한 사촌 여동생이 있는데 걔가 지금 사정이 너무 어려워. 도와주고 싶지만 당장 미국으로 가야 돼서. 네가 내 사촌 여동생 우리 말순이 좀 들여다봐 줄 수 있을까? 우리처럼 안타깝게 사기를 당해서 가정이 붕괴되었어. 자기 남편은 돈벌이로 베트남에, 자기 어린 아들은 먼 시댁에 그렇게 따로 두고 말순이가 사는 중이야. 너에게 부탁해도 괜찮을까? 솔직히 제 코가 석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어서 연락처를 받았죠. 윤정이 이모는 처음부터 저에게 호의적이셨고 제가 마치 동생 같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이제야 짐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제 이름 말자, 사촌 여동생의 이름 말순. 이름도 비슷했고 직접 만나보니 어딘가 이미지도 저와 닮아 있었습니다. 말순이는 다른 것보다도 반복된 불행에 지쳐 있었어요. 전 당시에 미용재료 되는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벌이가 얼마 되지 않아서 식당 일을 시작할까 고민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 공백을 대신할 사람으로 말순이를 염두에 두고 일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운도 없고 가르쳐줘도 소극적으로 나왔던 말순이는 시간이 지나자 달라졌어요. 언니, 전 요즘 말이죠. 아침에 눈 뜨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매일 여기 나와서 언니에게 일 배우는 게 즐거운가 봐요. 4달 전까지만 해도 저 솔직히 남편이고 아들이고 간에 이제 그냥 그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저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제는요, 여가 시간에 할 일 없이 멍하게 앉아있거나 푸념만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서 뭐라도 하려고 움직이게 됐어요. 말순아, 나야말로 네 덕분에 보람을 느낀다. 내 인생 나 스스로 꼬아온 것 같아서. 내 자신이 너무 싫을 때가 많았는데 나로 인해 웃음을 찾아가는 너를 보다 보면 내가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그게 참 좋아. 언니는 결혼 생활 때문에 이래저래 고민이 많다고 하셨죠? 제가 비록 해결사는 아니지만 속이 갑갑하실 땐 털어놔 주세요. 잘 들어드린 재주는 있어요. 말순이와 저는 서로 잘 맞았어요. 윤정이 이모와 만식이 삼촌이 미국으로 떠난 뒤 소식이 뚝 끊겨서 저희는 걱정이었으나 저희가 잘 산다면 그분들도 잘 사실 거라고 믿고 열심히 일상을 살아나갔네요. 전 사실 금방 일을 옮겨가려고 했는데 말순이를 위해서 10개월이나 그 일을 더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자리를 물려주었죠. 말순이는 부지런하게 그 일을 이어받아 작업을 했고 1년이 더 지났을 때 귀국하는 남편의 일자리에 맞춰서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애석하게도 제가 이때 말순이에게 신경을 써줄 시기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작별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께서 간암 투병을 하셨거든요.
남편은 자기 몸이 아프고 힘들다며 간병을 못한다고 했고, 간병인 쓸 돈은 먹고 죽을 애도 없었으니 제가 일과 병행하여 시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몇 달 버티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남겨진 건 병원비지였습니다. 이거 갚느라고 죽어라 또 일만 하면서 몇 년을 살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번엔 아주머님께서 간암에 걸리셨죠. 이러다가 가족력으로 나도 잘못되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건강관리만 신경 쓰며 살아야겠어. 안 그러면 나도 간암 걸린다고. 남편은 공포에 질려 호들갑을 떨었고 그런 사람에게 일체의 경제활동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기대할 수 있는 존재는 없었어요. 저를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라면 대신 있었죠. 바로 제 딸이요. 아주버님의 병원비까지 제가 사력을 다해서 냈지만 몇 달 후 결국 떠나셨고 보험금 등으로 나온 유산은 아주버님의 친자식에게로 갔습니다. 저에게 떨어진 건 10원 한 장도 없었네요. 딸이 아니었으면 전 진작에 못 버티고 어디로든 도망갔을 거예요. 오로지 남편이 제 딸의 친부니까 참았죠. 옛날부터 돈 버느라 고군분투해온 저보다 자기 아빠를 더 집에서 많이 보고 자란 딸은 남편과 친했고 그런 부녀 사이를 저는 좋게 봤습니다. 이게 결국은 제 뒤통수를 칠 줄도 모르고 그랬네요. 기껏 딸 자식 대학까지 다 보내놓고 이제 한숨 좀 돌려볼까 했더니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새벽에 베란다에서 상간녀와 통화하는 걸 자다 깬 제가 들으면서 들통이 났습니다. 그런데 뻔뻔하더군요.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당신 가족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 거 다 알면서도 나를 두고 바람을 피워? 당신 제정신이야?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 여잔 당신하고 달라. 당신은 더 이상 나에게 여자로 보이지 않지만 그 여자는 나에게 여자야. 무엇보다 나 몸 아픈 것도 포근히 감싸줄 따뜻한 마음과 경제력까지 갖췄어.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데? 그 여자한테 가기라도 하겠다고? 내가 그걸 용납할 것 같아? 절대 안 돼. 내가 이혼 안 해주는 이상 둘은 역겨운 불륜일 뿐이야. 그리고 우리 딸 우리 진이도 당신을 역겨워하겠지. 아니, 진이도 알고 있어. 안진 얼마 안 됐어. 진이가 남자친구하고 요즘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다길래 그 여자하고 넷이서 만나서 밥도 먹었어.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며 얘기했고 저는 이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만 빼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딸이 다 알고 있었다니요. 그럼에도 제 편이 아니라 남편의 편을 들었고 상간녀를 두둔했다니요. 결혼한 남자친구를 따로 보여줬다니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죠. 진이야, 뭔가 잘못된 거지? 오해가 있는 거지? 엄만 우리 진이 안 그럴 거라고 믿어. 엄마, 솔직히 분수에 넘치는 남자친구를 사귀게 돼서 좋기도 했지만 너무 비교가 돼서 매일 불안했는데 그 아줌마가 내 엄마가 되어준다고 하시니까 갑자기 안심이 됐어요. 워낙 집안도 꽤 사시는 편이고 옛날에 결혼하셨다가 금방 이혼했는데 그때 위자료 많이 챙겨서 돈도 많으시대요. 우리 아빠를 보면 모성 본능이 일어나서 지켜주고 싶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저에게 좋은 엄마도 되어주고 싶으시대요. 엄마, 나 그 아줌마만 있으면 남자친구하고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조건에서 많이 꿀리지 않거든요. 엄마 제 행복을 위해서 이해해 줄 수 있죠? 숨이 쉬어지질 않았던 것 같아요. 딸의 말보다도 그 태어난 표정, 천륜보단 돈을 선택하겠다는 그 무감각한 눈빛이 저의 심장을 찔러댔습니다. 저는 그 지난 세월 없는 게 나을 남편은 옛 추억으로 참아주었고 딸은 제 모든 것이었기에 이 존재를 의지해서 견뎌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버리겠다니요? 전 맞섰지만 세 사람은 이미 똘똘 뭉친 뒤였습니다. 자기들끼리 앞으로를 계획해 나가더군요. 상간녀는 저에게 이혼을 종용해 왔어요. 치사한 남편은 뒤에 숨어 있었고요. 그만 취해지시고 그냥 이혼하세요. 싫다는 사람 붙잡고 왜 이러세요? 스스로 너무 비참하지 않으신가요? 여자 대 여자로 정말 안쓰러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이혼 좀 해주세요. 제가 가정을 잘 이끌고 살게요. 상견례도 결혼식도 당연히 제가 다 자리할 거고요. 뭐라고? 당신이 뭔데 내 딸의 엄마 자격으로 그런 자리에 나가?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상간녀는 전혀 겁이 안 난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묵묵하게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돈 버는 기계처럼 살아오고 집안 살림까지 다 해가며 살아온 저 같은 사람은 밟아도 꿈틀거리지 못한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정말로 저를 빼고서 상견례를 할 참이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지난 세월이 제 뇌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고민 끝에 저는 들이받아버리기로 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못 참는다, 못 당한다 이런 거였고요. 또 하나는 제 딸을 비롯하여 남편과 상간녀까지 모두 인간 같지도 않은 심성을 지니고 있다는 걸 상대 측 집안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 역시 남편이란 작자와 그 집안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로 섣불리 결혼을 하고 말았던 사람으로서 상대 측 집안이 무지한 상태에서 결혼을 진행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고급스런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를 할 거라는 자랑, 그걸 들은 바가 있었기에 장소를 유치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해당 날짜가 되어서 장소에 도착한 다음 주차장을 살펴보니까 상간녀의 차가 있더군요. 그때부터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에게는 제가 휴대폰이 고장나서 가족들과 연락이 안 된다며 가족 구성원을 설명하고 안내를 부탁드렸죠. 그러자 의심 없이 저에게 방을 알려주시더군요. 일을 하면서 자연스레 익힌 너스레와 임기응변이 이렇게 통할 줄은 몰랐네요. 여러모로 기분이 이상했죠. 직원이 방문을 열어주자 총 6명이 각각 셋씩 마주 앉아 있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이미 음식은 다 나와 있는 듯 했고요. 그 말인즉 대화가 무르익을 대로 익은 시점이었단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이 제가 안으로 들어서자 방문을 닫고 사라졌고 저는 경악과 어리둥절함이 뒤섞인 공기를 맛보았습니다. 딸이 눈을 부릅뜨고 있었고 남편은 고개를 돌려 저를 외면했는데 그 가운데서 상간녀가 당당히 외치더군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세요? 상견례 자리입니다. 망치지 말고 나가주세요. 대기야말로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앉아 있어요? 아무래도 상대 측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듯한데 제가 정확히 알려드려야죠. 제가 엄마입니다. 김진희를 낳고 키운 친엄마요. 자기 아빠가 바람난 여자가 돈 좀 많다는 이유로 홀라당 넘어가 버린 상견례 자리에도 뻔뻔하게 자기 아빠의 상간녀를 친엄마 대신 데려온 저 배은망덕한 김진희. 부끄럽게도 제 친딸입니다. 저는 상간녀 그리고 상대 측을 번갈아 쳐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인생 자체가 늘 회피하기 바빴던 남편. 그 순간에도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신용을 하며 상황을 외면하더군요. 꼴값이었어요. 상간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딸이 무어라 외치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쏘아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말자 언니? 어머나 이럴 수가. 목소리까지 들으니까 너무 확실하네. 세상에, 이걸 어쩜 좋아. 말자 언니, 이런 일이 어떻게. 언니, 말자 언니 나예요. 나 말순이.
누군가 거의 울 듯이 소리를 질렀는데 몸이며 목소리를 덜덜 떨고 있던 그 사람은 바로 제 딸의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그제야 그 상대 측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봤다가 경악하고 말았죠. 세월의 변해간 모습이었지만 그때와 다르게 너무나도 기품이 흐르고 고풍스러워진 외양이었지만 분명하게 제가 아는 그 말순이었습니다. 너 말순이 맞니? 네가 왜 여기에 있어? 설마 네가 예비 사돈댁이었어? 언니, 너무 오랜만이에요. 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그동안 언니 생각을 하면서도 섣불리 언니 찾아 나설 수가 없어서 그건 그냥 내도록 그리워하면서 지냈습니다. 내 평생 은인 말자 언니, 이렇게 언니 다시 보내요. 말순이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얼른 저에게로 다가왔고 제가 내밀어진 손을 맞잡자마자 오열을 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덩달아 같이 몸을 숙여버렸는데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저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제가 말순이의 등을 끌어안으며 다독이는 동안 다들 머릿속으로 상황 정리들을 하고 있었겠죠. 딸이 현실을 부정하더군요. 완전히 정신이 쏙 빠졌는지 멍하게 이런 혼잣말을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어머님이랑 아는 사이였다고? 어머님의 은인이라고? 아니,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그렇게 굴었을 텐데. 진이야,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와서 그러기야? 네 엄마는 앞으로 내가 하기로 했잖아. 우리 한벨 탄 거 아니었어? 여보야, 당신도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여보라니, 이런 상황에서 굳이 나를 그렇게 안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난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서 바깥바람을 좀 쐬러 실례 좀 하고 싶네. 셋 다 총체적 난국이었죠. 제가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을 치려는데 갑자기 말순이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손으로 문질러 닦으며 일어나더니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제 남편과 상간녀를 향해서요. 야, 이 천하의 썩을 년놈들아. 뻔뻔하게 불륜을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서 뭐? 상견례에 정식 부부인 것처럼 꾸며서 나와? 이거 아주 정신이 돌아버린 것들 아니야? 감히 말자 언니를 농락하고 그 마음에 상처를 줘? 나 최말순이가 이미 상황 파악 끝냈다 이 말이야. 이 벼락 맞을 년놈들아. 너넨 내 손에 죽었어. 저는 보고도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입을 쩍 벌렸습니다. 이럴 수가. 제가 아는 말순이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더니 10수년이 흐른 뒤여서 그랬던 걸까요? 순하고 물렀던 말순이는 온데간데 없었고 아주 사람 잡을 기세로 난동을 부리는 천하장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말순이의 남편이고 아들이고 말리진 않고 착잡하게 한숨이나 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말순이는 제 남편과 상간녀를 혼자 곤죽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간녀가 곱게 틀어올린 머리를 사정없이 잡아 뜯더군요. 야, 이 망할려나. 네가 그렇게 돈이 많니? 그래봤자 네가 나보다 넉넉하게 살 것 같아. 깽값 제대로 물어줄 테니까 너 어디 내 손에 얻어 터져봐라. 니까짓 게 나하고 사돈을 맺으려고 들었어? 그 더러운 몸으로? 그리고 너 이 똥물에 튀겨 죽일 놈아. 네가 옛날부터 말절니 힘들게 했던 그 빌어먹을 놈이었다니. 내가 이딴 것하고 사돈을 맺으려고 했었다니. 에라이, 네 놈이 그렇게 몸이 허약하단 핑계를 잘 댄다지. 오냐, 허약한 몸으로 살아오기 힘들었을 텐데 이참에 내가 편히 잠들게 해주마. 두 사람 다 힘 한 번 제대로 못 써보고 말순이의 기세에 휩쓸려 가서
얻어 터지기나 했습니다. 제 딸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로 발만 동동 굴러댔죠.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서 제가 조용히 말손이 말렸네요. 흥분 상태였던 말손이는 제가 어깨를 잡고 가만히 고개를 젓자 조금씩 진정하더니 턱짓으로 자기 남편과 아들을 불렀습니다. 여기선 볼일 끝났어. 그만 가자. 딴 데 마시는 대로 자리 옮겨서 내가 우리 말자 언니 소개시켜줄게, 아들. 설마 지금 이런 꼴을 보고도 저 정신병자 같은 기집애랑 결혼하고 싶다느니 그런 헛소리 하는 거 아니지? 엄마 실망시키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엄마 제가 미쳤어요. 저도 진희재가 저런 여자인 줄 꿈에도 모르고 만난 거예요. 소름 끼친다고요. 야, 김진희. 너 나한테 2번 다시 연락하지 마라. 이건 진심이야. 자기야. 잠깐만 기다려줘. 이건 오해야. 나만큼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효녀도 없어. 근데 저 미친 아줌마가 자기를 상견례장하고 결혼식장에 꼭 앉혀달라고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따랐던 거야. 딸이 되도 않는 변명을 하자 머리가 산발이 된 상간녀가 어이가 없다는 듯 그런 딸을 째려보더군요.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서 앓는 소리만 내고 있었고요. 누가 보면 심각한 중환자인 줄 알았을 거예요. 세상 천지에 그렇게 엄살 잘 부리는 남자도 없을 겁니다. 그런 남자하고 부부로 오래 살아온 제 자신이 대단하고 한편으론 한심스러웠네요. 전 쓴웃음을 지었고 제 표정을 확인한 말순이가 재차 자기 남편하고 아들에게 신호를 보내서 저 포함 넷이서 그곳을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리를 옮겨서 대화를 이어나갔죠. 그때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말순이가 자기 집안에서는 왕이란 사실을요. 남편이고 아들이고 말순이한테는 꼼짝도 못하더군요. 무조건 충성이었습니다. 언니가 전에 그랬었잖아요. 남편이고 자식이고 자기를 봉으로 보는데 묵묵히 희생하면서 사는 게 가끔은 숨이 막힌다고요. 그러면서 늘 저에게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부탁이다. 이렇게 주문했었죠. 우리 식구 다시 한데 모여서 살게 되었는데 결집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제가 언니 말 떠올리며 총대를 제대로 잡았어요. 군기는 내가 잡는다. 모두 함께 으쌰으쌰해서 살아간다. 딱 이렇게 정했더니 그 후로는 가풍이 자연스레 흘러가더군요. 생각해보면 다 언니 덕분이에요. 그런데 언니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살아오셨는진 이제 대강 알겠는데 어떻게 하실지가 궁금해요. 사실 이혼을 안 해주려고 했었어.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나 싶어서. 그것들 평생 불륜관계로밖에 못 살게 해주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었거든. 근데 오늘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겪고 나니까 인생이 달리 보이려고 하네. 결국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고 내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을 절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거잖아.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볼까 봐. 언니 그 말은 이혼하신다는 거죠?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있는 인맥, 없는 인맥 다 끌어서 끝내주는 변호사를 언니에게 연결시켜 드릴게요. 이혼하면서 왕창 뜯어내세요. 제대로 한 방 먹여주셔야죠. 고맙다 말순아. 너와의 인연은 내 인생에서 큰 선물이었던 것 같아. 그 옛날에 우리가 미래에 이렇게 다시 이런 식으로 만날 거라고 누가 예고를 해줬다면 우리가 과연 믿었을까? 안 믿었겠지? 저희는 마주보면서 웃었습니다. 웃기만 한 건 아니었고 회포를 풀며 울기도 하였네요. 서로 인생 얘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민식이 삼촌과 윤정이 이모의 소식도 들을 수 있었답니다. 말순이도 그 두 분과 연락을 내내 해오며 살아온 것은 아니었고 교류하며 지내온 지 그리 얼마 안 되었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너무 갖은 고생을 두 분이 오래 하셨던 터라 자리 잡고 여유를 찾는데 많이 걸리셨던 것이죠. 지금은 평탄하게 잘 지내신단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저는 남편과 드디어 이혼을 하였어요. 남편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로 빌었으나 전 본체만체 했네요. 당신 옛날에 참 풋풋하고 예뻤지. 빗속을 달려와 나에게 우산을 건네주던 그 모습은 내가 치매에 걸려서도 못 잊을 모습이었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고 영원히 아름답게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 부부의 연을 제발 끊지 말자. 갑자기 왜 이러셔? 돈 있고 빽 있는 사돈댁 얻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내 오랜 연줄이라는 거 알고 나선 오금이 지렸나 보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상간녀고 뭐고 눈에 안 보이지?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 닥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사람의 본능 같더라. 근데 당신은 그게 특히나 저질스러워. 아주 상종을 못 해먹겠어. 할 수만 있다면 과거의 나에게 달려가서 그 우산을 박살내버리고 싶어. 당신에게 전해줄 수 없도록. 난 이 정도로 당신에게 미련이 없으니까 제발 되도 않은 눈물은 집어치워. 없는 형편, 없는 살림, 그거 이혼하면서 내가 다 가져가게 생겼는데 지금 눈물이나 짜고 있을 때야? 얼른 일자리 구해야지. 남편은 처참하게 나가 떨어졌고 상간녀는 능력 좋은 변호사가 소송을 잘 걸어준 탓에 일상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불륜 저질러서 소송당했다고 상간녀 주변에 소문이 쫙 났거든요. 그 집안이 꼴에 나팔리는 건 신경 쓰는 모양이었는지 상간녀는 저에게 거액을 뜯긴 뒤 도망치듯 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그 집안의 압력이었다는 변호사의 추측을 들었네요. 마지막으로 제 딸은 저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남편이 아닌 저와 살고 싶다는 의견도 피력했고요. 제가 세상에 내놓은 제 유일한 핏줄이었고 제가 인생을 바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였으나 저는 그 안에 든 본성을 마주한 뒤였기에 조용히 외면하는 걸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다른 새로운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 잘하길 바랄게. 네 아빠 네가 앞으로 잘 들여다보면서 모시고 살아. 알았지? 내 인생은 앞으로 내가 알아서 잘 살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잠깐 머리가 어떻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무슨 용서? 넌 나에게 용서받을 게 없어. 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뿐이야. 네가 어린애도 아니고 미성년자도 아니고 사회생활까지 다 해본 결혼 정년기의 성인인데 오로지 너의 생각과 의지로 벌인 일을 가지고 나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는 없지. 그저 네 선택이었으며 네가 알아서 그 책임을 지며 살면 되는 거다. 엉엉 우는 딸이 안쓰러웠지만 저는 그 마음을 누르고 돌아섰어요. 돈 많은 집안의 남자를 물어서 편하게 살고 싶었던 딸. 억척스럽게 사는 엄마보다 형편이 여유로워서 폼이 나는 아빠의 상간녀를 선택하고 싶었던 딸. 그 심정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왜 그렇게 굴었는진 알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어진 상태임을 저는 알았고 모든 것을 놓고 새로운 일상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살아볼까 고민이 많았는데 말순이가 제안을 주었어요. 이번 일로 우리 아들도 생각이 많았는지 한동안 여자 안 만나고 회사일 끝나고 공부랑 운동 병행하며 지낼 거라네요. 우리 남편도 바둑 공부 다시 시작한다 그러고 전 딱히 할 게 없어서 언니랑 미국에 놀러 가면 좋겠더라고요. 언니는 어떠세요? 미국?
아유, 너무 엄청난 얘기라서 심장이 막 뛰네. 웬 미국이야? 거기는 만식이 삼촌하고 윤정이 이모가 있는 나라잖아. 너 혹시 설마 말순이가 눈을 찡긋거려서 헛웃음이 나왔네요. 이혼으로 저도 돈이 넉넉한 상태였으나 말순이가 고집을 부려 경비를 대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도착한 미국에서 전 아주 오랜만에 그 두 분을 뵐 수 있었습니다. 기억 속의 모습보다 너무 늙어버린 두 분의 모습에 전 왈칵 눈물부터 쏟아졌어요. 드릴 말씀이 많았었는데 막상 앞에 서자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말자야, 우리 말자, 이렇게 다시 보니까 너무 좋구나. 반갑다, 반가워. 이모, 저도 두 분을 다시 뵈어서 너무 좋아요.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너무 많아요. 저희는 정말 시차 적응이고 뭐고 밤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웠던 것 같아요.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며칠 뒤 말순이는 귀국행에 올랐지만 전 남았습니다. 좀 더 머물다가 가라는 두 분의 간곡한 요청 때문이었어요. 비록 대출을 많이 끼긴 했으나 이제야 번듯한 집에 살게 되어서 행복하다는 두 분의 말씀처럼 집이 마치 영화 속에 나오는 것 마냥 예쁘더라고요. 그래도 어찌됐든 당연히 귀국을 할 예정이었는데 어느 날 저녁 식사에 두 분이 웬 이웃분을 초대하셨어요. 제 또래에 저보다 6살 아래이신 남성분이셨는데 아내와 일찍 사별하고 홀로 딸 둘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재미교포 3세이셨으나 한국말을 엄청 유창하게 잘하셔서 대화하는데 무리가 없었네요.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그분이 식사에 참석하셨고 며칠이 흘렀을 때 저는 그분과 따로 카페에 나가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부정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건 인간적인 호감일 뿐이라며 전 고개를 스스로 저었는데 윤정이 이모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옛날에도 사실은 너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들이 몇 염두에 떠올라서 자꾸 남자친구 안 만드냐는 이야기를 꺼내봤던 거였어. 비록 그땐 그러질 못했지만 이제는 너에게 다리 한번 제대로 놔주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때? 설마 저에게 그분과 만나보라고 하시는 거 아니죠? 이모, 전 결혼 생활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최종 이혼 성립된 지 아직 반년밖에 안 지났고요. 아직은 아무 생각 없어요. 저는 유연하게 거절을 했고 한국행 티켓을 일주일 뒤로 끊었어요. 그런데 귀국 날짜를 사흘 앞뒀을 때 사색에 잠겨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데 벼랑간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죠. 옷이 다 젖겠구나 싶어서 심란하게 발길을 돌리려는데 갑자기 비가 뚝 그쳤습니다. 아니, 제 위로 내리는 비만 그쳤죠. 저에게 씌워진 우산 쳐다보니까 그분이 저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계셨어요. 달려왔는지 숨이 찬 상태로 본인은 비를 그대로 맞으면서 말이죠. 차를 타고 딱 지나가던 길에 제가 눈에 들어오자마자 차를 멈춰 세워서 그대로 우산을 챙겨 달려왔다고 했어요. 그때 형용할 수 없는 감각을 맛봤습니다. 늘 가족에게 우산을 씌워주느라 여념이 없어서 내도록 비를 맞고 살아왔던 제가 드디어 저에게 내리는 비를 막아줄 가족을 만난 것 같다는 이상한 예감이 들더군요. 저는 귀국 날짜 지켜서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이내 다시 미국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1년 후엔 그분과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을 이따금씩 오가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네요.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3년 뒤에 간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았어요. 목숨은 건졌지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제 친딸은 수년이 흐른 지금까지 아직 결혼을 못하고 혼자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있고요.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현명한 건지 전 아직도 고민이 많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보통 분들은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전 결혼하고 몇 년 차가 되긴 했지만 이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특이하시면서도 같이 잘 어울려 지내시는 경우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희 집만 해도 예전에 아버지가 무뚝뚝하셨는데 갈수록 엄마가 무던해지시면서 대화가 많지 않은 편이에요. 근데 두 분은 참 볼 때마다 연구 대상이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 외동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고 자라진 않았어요. 왜냐면 어머니께서는 늘 그것을 의식하시고 어떻게든 채워주겠다고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어릴 때도 이것저것 체험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공부를 비롯해서 책도 많이 사주시면서 홀로 자라나는 심심함이 없도록 해주셨는데요. 저희 아내 역시 마찬가지로 외동딸이었어요. 둘 다 나이도 같고 자라난 세대가 같아서 그런지 더더욱 공통점이 많더라고요. 헌데 제가 주변에 말하면 다들 이상한 눈으로 보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가 처갓집에 가는 걸 아주 좋아하고 재미있어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 시가나 처가나 가고 싶어 하는 며느리와 사위가 흔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과 장인어른 두 분은 우리를 무척 편하게 해주시는 데다가 사위인 저에게도 엄청 잘해주세요. 장모님은 음식 솜씨도 좋으시고 평생 아들이 없었다면서 저를 보면 그렇게 든든하다고 하시고요. 게다가 좀 재밌는 부분이 있으셨어요. 늘상 뭔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 글자를 틀리시거나 소소하게 말실수를 하실 때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웃음보를 터뜨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장모님 댁 세탁기가 고장나서 그걸 바꾸러 같이 전자상가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저것 다 둘러보시던 장모님이 심오한 표정으로 두 대 사이에서 고민을 하시더니 이윽고 직원에게 말을 거시는데 듣자마자 저는 그만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둘 다 가격도 괜찮아서 고민이 되네요. 다 ARS 되는 건가요? AS를 ARS라고 잘못 말하신 장모님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이 연령대 손님을 많이 받는 직원은 뭔가 체념한 표정으로 바로 대답하더군요. 네, 그럼요. 언제든지 가능하십니다. 너무 웃긴데 제대로 내뿜고 웃을 수도 없어서 그저 꾹 참았는데 옆에서 아내 역시 웃음을 참느라 이미 울기 직전이더라고요. 아내는 나와서 엄마 왜 AS를 ARS라고 해? 하며 면박을 주었어요. 그러자 장모님이 내가 언제 그랬어? AS, ARS, 아이고 다 헷갈린다. 이러면서 그냥 얼버무리시는데 이 모습이 얼마나 귀엽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장모님, 이거 장모님 연세 좋은 건강식품이래요. 하루에 한 번 챙겨 드세요. 아이고, 우리 사위가 최고네 정말. 고마워. 잘 먹을게. 장모님은 평생 아들 없어서 남의 집안에 부러워하셨는데 사위가 생겨서 세상 든든하다며 맨날 제 팔짱은 같이 끼고 걸어가시고 제가 선물을 해드리면 그걸 정말 아껴 드시는 분이세요. 먹는 게 아깝다면서요. 그런 모습을 보면 장인어른께서 나만 소외시키네 저 옆이었네 하며 가끔 질투 섞인 농담을 하시긴 하지만 역시 저를 따로 불러내셔서 고기 먹으러 가자고도 하시고 참 저를 편하게 해주시고요. 서로 사이도 좋으시고 장난도 잘 치시고 매번 어딜 가도 손 꼭 잡고 다니시는 분들이라서 이제 막 결혼 새내기인 저에게는 여러모로 참 보기 좋은 모습이었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도 너무 사랑하고 소중하지만
어릴 때 이런저런 수다를 떨고 싶어하는 저를 여자애 마냥 말이 많다며 야단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면 늘 움찔하고 주눅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장인어른은 진짜 친구처럼 제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언젠가 직장 내 정체 싸움에 지쳐서 돌아왔던 날 저를 공원에 데리고 나가셔서 바람도 쐬게 해주시며 본인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했어요. 그 이야기가 어찌나 찡하던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있잖아. 우리 딸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가 직장 내 분위기가 가장 험악한 때였어. 여기저기 치이고 줄을 잘 서야 되던 때라 얼마나 눈치를 봤는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녹초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면 애 엄마랑 애는 거실에서 지쳐 잠들어 착 가라앉아 있고 누구 하나 날 위로해줄 사람이 없는데 그때 남자가 느끼는 기분은 뭐라고 잘 설명할 수 없지만 참 뭔가 그래. 쓸쓸하기도 하고 허하기도 하고. 자네도 그 기분을 대략 알려나? 자네도 아마 힘들 거야. 가정 생기고 직장에서 일하는 거랑 총각대랑 일하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 압박도 느끼고 무게감도 느낄 거야. 그래도 내 보기엔 지금 자네 잘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처럼만 하게. 이때 장인어른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는 아직 저희에겐 아이가 없지만 가정을 갖고 가장으로서 느끼게 되는 어떤 무게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가타부타 저에게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섣불리 조언하지 않으시고 그저 공감해 주시는 모습에 무척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기에 어쩐지 저도 더 마음을 열고 장인어른께 많은 말들을 하게 되었고 이런 이야기를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하면 하나같이 복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장사 관계가 어렵거나 혹은 아예 접촉이 없는 쪽으로 나눠지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신혼의 달콤함 외에도 처가댁에서 주시는 안정감을 또 새롭게 맛보면서 행복한 때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났을 무렵 이런 편한 생활 위에 심상치 않은 뒤흔듦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늘 웃으며 환영해 주시고 푸근하게 대해 주시던 장모님이 왠지 이전 같지 않으신 것이었어요. 장모님, 이번에 가평 쪽에 또 되게 괜찮은 카페가 있대요. 주말에 한번 갈까요? 아니네, 됐네. 아이, 장모님 카페 싫으시면 그냥 풍경 좋은 음식점 갈까요? 저번에 갔던 곳 음식 괜찮다고 좋아하셨잖아요. 아니네. 난 그냥 집에 있겠네. 우리 딸이랑 갔다 와. 아, 네. 알겠어요. 오래도록 같이 지내온 가족들은 조금 늦게 알아차릴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가족인 저는 비교적 그 변화를 좀 빠르게 감지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한테만 그러시는 줄 알고 좀 상처를 받을 뻔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게 대답도 뭔가 짧게 하시는 것 같고 말을 하실 때에도 눈을 잘 보지도 않으시고 표정이 뭔가 좀 차가워지신 듯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별로 말도 잇지 않으시는 걸 보고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요. 계속 이런 반응을 보이고 계시니 왠지 저한테 화나신 게 있는 것 같기도 하여 한참 고민을 하다가 아내에게 살짝 말을 하게 되었어요. 저기 장모님, 무슨 일 있으신 건가? 요즘 좀 퉁명스럽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아니면 어디 아프신가? 당신 뭐 알고 있는 거 있어? 그런데 그 말에 아내도 비슷한 걸 느끼고 있었나 봐요. 아내도 약간 걱정을 하더라고요. 당신도 눈치챘어? 사실 나도 약간 요 근래 엄마답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서 신경 쓰였거든. 엄마 갱년기 때도 잘 넘겼는데 왜 그러지? 이번엔 퇴직하고 나서 마음이 좀 뒤숭숭하신 건가? 사실 장모님은 오랫동안 몸담았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셨고
당시에는 이제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됐다며 좋아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장인어른과 함께 국내 여기저기 같이 여행을 다니시고 맛집도 다니시는 것 같았거든요. 초반엔 저희도 같이 꼈었다가 저나 아내나 각자 직장 일이 바빠지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좀 줄긴 했어요. 그래도 나름 꾸준히 연락은 했는데 이상하게 어느 때부턴가 먼저 연락하시는 일이 확 줄어든 걸 느끼겠더라고요. 게다가 저희가 놀러 가겠다고 하거나 좋은 곳들에 모시고 간다고 해도 계속 손살을 치시는 것이었어요. 반응을 보면 장인어른은 가고 싶어 하시는데 장모님이 계속 거절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내는 이런 상황이 걱정되었는지 한참 주변에도 알아보고 이모님들이나 장인어른, 주변 분들과 상담을 해본 결과 결국 장모님이 우울증에 걸리셨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엄마가 일하면서 나를 키웠지만 매번 힘들다고 하면서도 늘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 이젠 약간 그런 쪽에 성취감이라든지 보람 같은 게 줄어들어 그런가 봐. 주변에 물어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역시 우울증이셨구나. 솔직히 저도 많이 걱정이 됐어요. 어쨌든 저에게 엄마처럼 정을 주신 분인데 그런 분이 우울증에 걸려 밥도 잘 못 드시는 것 같고 기운 빠진 모습만 보이시니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시간을 내서 한사코 오지 말라시는 걸 억지로 들어가서 맛있는 것도 챙겨드리기로 했어요. 사실 당시 직장 일이 정말 바빠 주말엔 그저 쉬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장모님 얼굴 생각하면 도무지 그럴 수가 없겠더군요. 근데 제가 나름 애교도 부려보고 데이트도 하자고 해봐도 장모님은 거절하셨어요. 나 때문에 이렇게 올 거 없는데 말이야. 미안한데 다들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엄마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할게. 자네도 신경 쓰지 말게나. 어두운 표정으로 축 처져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니 이런 상황이 심각치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인어른께 여쭤보니 매번 집에서 누워 TV만 보시는데 말씀도 잘 안 하시고 밤에 주무시다가도 일어나서 몰래 울기도 하시고 자꾸 착착 가라앉는 모습만 보이신다더군요. 그 뒤로 아내는 집에 오더니 엄마의 이런 모습을 도통 본 적이 없다며 무척 마음을 쓰고 힘들어했어요. 저 역시 그렇게 밝고 진취적이셨던 분이 저렇게 힘없는 걸 보니까 걱정이 되어 곰곰이 생각해 보던 중 곧 다가오는 장모님 생신도 있고 해서 나름의 선물 제안을 했어요. 저기 장모님,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이번에 바꿔드릴까? 뭐? 아니, 갑자기 왜? 그동안에 투지폰만 쓰시느라 너무 답답하게 사셨잖아. 카톡이고 뭐고 다 안 되시고 말이야. 근데 엄마는 기계치라 잘 못 쓰실 텐데.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엄마도 다 내가 가르쳐줘서 저렇게 혼자 방도 만들고 사진이며 동영상도 보내는 거야. 장모님도 하면 좀 기분 전환 되시지 않을까? 아내는 조금 고민하더니 뭐든 도움만 되면 좋겠다며 바로 사러 가자더군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장모님 생신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이렇게 핸드폰을 바꿔드리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시큰둥하시면서 모든 게 다 귀찮고 무기력하다고 하셨는데 이때 저와 아내가 시간 날 때마다 찾아가서 사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조금씩 방법을 알게 되시면서 카톡을 사용할 줄 알게 되시고 그간 문자로만 어렵사리 소통하던 사람들의 프로필 사진이 확확 뜨게 되니 무척 신기하셨어요. 새로운 세상이 있었음을 몰랐다며 이 사람 저 사람 근황을 궁금해하시고 그 외 부수적인 작동법까지 계속 알려드렸더니 조금씩 적응해 나가시더라고요. 이전 때의 모습과 비슷하게 와서 저녁 먹으면서 잠깐 카톡으로 뭐 보내는 것 좀 알려줄 수 있냐고 연락도 하시고요. 아이고, 신기하네. 이런 것도 있어? 어? 얘는 왜 사진을 이런 걸로 해놨대?
참나, 자기 젊었을 때 사진을 해놨구먼. 장모님, 장모님도 사진 해놓으실 수 있어요. 장모님 사진 찍어 놓으신 거 없으시죠? 지금 한 장 찍어요. 아이고, 됐어, 됐어. 지금 화장도 안 했는데. 나 화장하고 이 다음에 찍을게. 아무래도 사람 관계가 다시 되살아나기도 하고 새로운 매체를 뒤늦게 접하시면서 하나하나 열려지는 재미있는 요소들을 보게 되니 무척 좋아하시더군요. 아마 스마트폰을 원래 쓸 줄 아는 분이었으면 새로울 것도 없었겠지만 장모님은 전혀 사용을 못 해본 케이스에서 경험해 보신 거라 더 재미를 느끼신 것 같아요. 몇 주 지나자 가족끼리 단체방을 만들어서 사진도 교환하고 아내와 저는 매일매일 장모님께 이런저런 가벼운 말들을 걸었어요. 장인어른도 합심하셔서 신나게 대응을 해주시기도 하고 다시 이전처럼 일주일이나 이주일에 한 번씩은 모이게 되었어요. 아주 조금씩 다시 의욕을 찾아가시는 모습에 좀 신기하기도 하고 다행이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장인어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자네, 나랑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할 수 있나? 오늘이요? 갑작스런 제안이긴 했으나 저도 간만에 삼겹살과 소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뵙겠다고 말씀드렸고요. 헌데 이번엔 장인어른의 반응이 여간 일반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 우리 집 근처로 올 테니 그쪽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장인어른, 무슨 일 있으세요? 매번 장난기 많으시고 유쾌하시던 분이 갑자기 목소리 톤이 확 떨어진 상태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결혼한 이래 처음 겪는 상황이라 너무 놀랐어요. 그게 나 사실 오늘 집에서 쫓겨났어. 이런 말 하기도 못하지만 말이야. 그래서 집 근처엔 있기도 싫어. 내가 그쪽으로 가면 안 되겠나? 네? 쫓겨났다고요? 가서 설명하겠네. 너무 놀라서 전화를 끊고 약간 멍해 있는데 아내도 전화를 걸어왔고 둘이 이야기를 나눠보니 보통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집으로 모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태연한 얼굴로 말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지만 조금 긴장이 풀어지시더니 이내 못 살겠다며 얼굴을 일그러뜨리시더라고요. 내가 못 살아 진짜. 나는 더 이상 저 옆에 내랑 못 살겠네. 아니 장인어른 대체 무슨 일이세요? 장모님이랑 왜 다투신 거예요? 혹시 아직도 장모님 좀 힘들어 하시는 건가요? 스마트폰도 사드리고 한 장 집중해서 재미있게 보신다고 하셔서 좀 괜찮아지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내가 어쩌다 내가 그랬을까. 살면서 그래 본 건 처음이야, 정말. 네?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장모님을 도와드려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이쯤 되면 이제 센터나 다른 곳으로 모시고 가봐야 하나 싶어서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그런데 장인어른이 말씀하신 게 너무 당황스러워서 일순간 말문이 확 막혀버렸어요. 이야기가 어째 점점 산으로 가는 느낌이고 왠지 장모님에게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장인어른이 뭔가 큰 실수를 하신 느낌이시더라고요. 너무 괴로운 얼굴로 뭔가를 후회하시는데 순간 뉴스에서 보던 온갖 안 좋은 상황들이 머리를 빠르게 스쳐가는 바람에 대체 두 분 사이에 뭔 일이 생긴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듣는 것도 왠지 걱정스러웠어요. 수습하기 힘든 일이면 어쩌나 싶더군요. 이후의 이야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아는 장인어른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내가 그만 지 엄마 돈을 순식간에 날려버렸어. 나는 살 가치도 없어. 이 나이에 어쩌자 그랬을까. 아빠, 뭐라고?
돈을 날렸다고? 얼마를? 50억. 50억을 날리고 말았다. 뭐? 아, 아빠, 이거 진짜야? 사실이냐고? 50억 맞아? 아빠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아는 너무나 충격받은 얼굴로 핏기가 싹 가셔버린 얼굴로 몸을 움직이지도 못했고, 그나마 제가 조금 이성을 갖고 다시 여쭤보게 되었어요. 저기 장인어른, 진정하시고요. 어떻게 이러신 거예요? 제가 좀 방법을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없네. 아는 겨우 앉아 있었지만 결국 소파에서 스르륵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고, 아무리 이성을 차려야 한다지만 저도 멀쩡히 정신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더군요. 셋 다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있었고, 평소 온순하게 아버지에 대했던 아내는 그저 계속해서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지금 장모님의 심정은 차라리 그 전에 우울증을 걱정하던 그때가 다행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상상도 못할 상황이겠더군요. 아빠, 그런 돈이 어디 있었어? 엄마한테도 그 정도 금액이 있었단 말이야? 겨우 물어볼 기운이 생겼는지 아내가 그때부터 갑자기 속사포처럼 쏟아내더군요. 제가 알기로도 처가댁은 그저 평범한 가정이었고 아주 작은 건물이 하나 있긴 하시지만 그거 유지하는 것도 골치 아프셔서 매번 팔아야 하는지 고민하셨거든요. 아내 말로도 얼마 안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50억이란 금액은 솔직히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살이 떨리더군요. 대체 그만한 돈을 어디서 다 융통하신 것인지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만 밀려왔어요. 아낸 가뜩이나 빈혈이 있는데 더 심해졌는지 계속 미간을 찌푸리고 눈을 뜨지 못하더군요. 그러던 중 장인어른께서 이윽고 답을 하셨고, 우린 돈의 출처를 짐작하게 된 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 이쪽으론 생각을 해보지 못했나 싶지만 평소에 장인어른이나 장모님 모습을 생각하면 도저히 연결지어질 수 없는 경로였거든요. 그게 지희 엄마 핸드폰에 뭐가 있더라고. 매번 재밌다고 밤마다 그걸 하는 거야. 나도 옆에서 지켜보니까 같이 해보고 싶더라고. 고스톱인가 뭔가 하는 게임을 설치했어. 그렇게 재밌다고 좋아하길래 나도 몰래 한번 해봤어. 근데 글쎄, 내가 왕년에 고스톱 꽤 했던 사람인데 돈이 자꾸 줄어드는 거야.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 스마트폰을 제법 다루시는 장모님께서 그 안에다가 뭔가를 설치해두고 계속 시간 날 때마다 하셨나 봅니다. 게임이라도 하시다가 혹시 빚이라도 생기신 걸까 생각을 했더니 듣다 보니 점점 불안하기도 하면서 뭔가 묘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무슨 돈이 어떻게 줄었다는 것인지 궁금해서 결국 다시 여쭤보게 되었는데요. 그게 지희 엄마가 얼마 전에 자랑했었거든. 자기가 그걸로 돈을 엄청 모았다면서 말이야. 자네도 알겠지만 얘네 엄마가 한동안 핸드폰만 죽자 살자 붙들고 있지 않았나? 옆에서 보니까 제법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봐도 돈을 꽤 모았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50억이나 되더라고. 그래서 혹시 그렇다면 그 50억이 그 50억이란 말씀이신 겁니까? 그래. 여지껏 그 말을 하고 있지 않나 내가. 아유. 전 그만 완전히 훅 긴장이 꺼져버려서 저도 모르게 입으로 한숨을 크게 내쉬어버리고 말았지 뭐예요. 결국 이야기인즉슨 장인어른이 밤새 장모님 핸드폰으로 갖고 뭔가를 하시면서 날리게 되셨다는 그 엄청난 50억이란 바로 다름 아닌 게임 속 돈이었던 것입니다. 장모님께서 깔아둔 고스트 어플 세계에서 나름의 방법으로 장기간 축적해 오셨다던 그 게임머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짜 돈이란 말입니다.
어찌되었건 장모님은 그 돈을 그 안에서 겨우 모아오셨는데 장인어른이 몰래 하시면서 그날 잘 안 풀리셨는지 다 까먹게 되신 겁니다. 그 상황을 장모님께 들키게 되셨고 있는 욕, 없는 욕을 들어가며 집에서 이날 쫓겨나신 것이었어요. 여기까지 파악이 되니 저는 그만 눈물이 날 것 같더군요. 평소에는 애지간한 상황에 잘 참고 안 웃으려고 하는 편인데 이날 이 순간만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만 터져버렸어요. 지금 자네 뭐 하는 겐가? 장인어른께선 극한의 상황에 있음을 설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연신 웃는 사위를 보고 몹시 노여워하셨고 전 일단은 자제하고 빨리 상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억지로 방으로 뛰어가 세수를 하고 다시 가다듬고 나왔습니다. 아내도 대체 제가 왜 그러나 싶어서 황당한 눈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결국 하나부터 10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저 장인어른, 그건 게임 머니라는 거고요. 다시 말해 실제 현금이 아니에요. 그런 게임들이 많이 있고 그 안에서 돈을 축적하며 모으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한마디로 장인어른은 게임 돈을 잃으신 거예요. 진짜 돈이 아니고요. 아니 그럼 실제 돈도 아닌데 애엄마가 왜 그리 화를 낸 거야? 장모님도 그걸 일주일간 잠도 안 자고 돈을 모으셨으니 당연히 화가 나실 만도 하죠. 하지만 어찌되었건 복구할 방법도 있을 거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저라도 나설게요. 말씀을 드리는 내내 장인어른의 얼굴이 1, 2, 3, 4, 5단계로 점점 밝아지더군요. 아내도 그제서야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대체 이게 무슨 시트콤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며 연신 한숨을 훅훅 내쉬었어요. 아빠, 아니 사람 간 떨어질 뻔했잖아. 50억을 진짜 50억이라 말하면 어떡해? 아유 진짜 깜짝이야. 아무리 그래도 일단 집에 안 들어갈 거야. 본인도 엄청 놀라시긴 했을 테고 제 이야기를 한참 얼얼한 눈으로 정독하신 이후에 겨우 긴장이 풀어지셨지만 그래서인지 더 이 상황이 어이가 없으셨나 봅니다. 장인어른이 계속 집에 안 가시겠다는 걸 아내와 함께 모시고 갔어요. 장모님은 상당히 화가 나 계신 상태였어요. 이 영감 왜 들어오는 거야? 당장 썩 안 나가? 아니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사위가 대신 이해시켜 줄 거야. 들어봐봐. 이서방, 얼른 말하게. 네. 그게 장모님. 아이고. 장모님은 처음에 제 말을 듣기도 전 빗자루부터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그걸 장인어른께 휘두르시는 걸 겨우 막았습니다. 결국 제가 중간에서 잘 말씀드려 장모님도 겨우 이해시켜드리게 되었어요. 사실 장모님이야 전혀 스마트폰 사용을 안 해보신 분이셔서 이런 체계를 모르시는 건 당연했고 장인어른 역시 게임이나 이런 쪽은 젊은 시절부터 손도 안 대보신 분이라서 잘 모르셨던 것이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이 집에서 젊은 사람이고 게임 세계를 아니 어쩌겠어요. 그런데 밝아질 줄 알았던 장모님 표정이 확 어두워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럼 그 돈이 50억이 아니란 말이야? 네, 장모님. 일을 어쩌나. 무슨 일이세요? 엄마, 왜 그래? 아니, 얘들아, 이걸 어쩌면 좋니? 내가 글쎄, 그 돈이 진짜 돈인 줄 알고 말이다. 갑자기 그러고 장모님은 한참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런 장모님의 울음에 저도 아내도 장인어른도 너무 놀라 장모님을 바라보고만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겨우 울음을 그치시더니 끄끄거리며 말을 이었어요. 나는 그게 진짜 돈인 줄 알고 펑펑 써제꼈어. 네? 아니 난 50억을 벌게 된 줄 알고
우리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통장이 있거든. 그 돈을 빼서 명품백이만 모으며 사고 싶은 걸 다 사버렸다고. 심지어 가전제품도 몇 개를 바꿨는데 뭐?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갑자기 배달 왔습니다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택배원이 아주 커다란 냉장고 하나를 들고 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김치 냉장고는 예전에 장모님이 전자상가에 갔을 때 이용하겠다며 탐내시던 제품이었어요. 허나 가격이 비싸 사진 못하시고 손가락만 쪽쪽 빨다 오신 거였죠. 순간 맥이 탁 풀리면서 상황이 어찌 돌아가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은 그 통장에 왜 손을 대었냐며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렇다고 그 돈에 손을 대면 어떡해? 정신 나갔어?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니까 나는 50억이 고놈의 50억 소리 집어치워. 결국 상황은 역전되어 장모님이 이젠 죄인이 되어 눈물을 뚝뚝 떨구시게 되었고 저희는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50억이 생긴 줄 알고 기뻐하며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둘씩 사들인 장모님. 귀여우시긴 했지만 실제 돈이다 보니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옆을 보니 아내의 표정도 급 어두워졌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하지? 제가 소곤거리자 아내는 어쩌긴 어째. 엄마 큰돈 썼을 리도 없을 테고 그냥 이참에 호강 한번 누렸다고 생각해야지 뭐. 하고 맞받아쳤어요. 그리고 장모님께 묻더군요. 엄마, 그래서 얼마 쓴 건데? 많이는 안 썼지? 괜찮아. 좀 쓸 수도 있지. 근데 아내의 생각과는 달리 장모님이 쓴 액수가 심상치 않더군요. 평소 장모님의 씀씀이를 생각하면 몇백 배, 아니 몇천 배를 쓴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게 나 1억은 쓴 것 같구나. 뭐? 1억? 확실해? 명품백 하나에 500만 원 돈 하길래 그거 네 생일 선물로 주려고 2억에 사놓고 우리 사위 주려고 1,000만 원 돈 하는 시계하고 내 옷 사고 이것저것 하니까 곰방 1억이 되던데. 장인어른은 이제 거의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 직전이셨습니다. 민혁이가 도셨는지 중심도 잡지 못하고 휘청이셔서 제가 겨우 잡아드렸죠. 결국 저는 빠르게 상황을 수습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환불이 가능한 것들이 있을 테니 반품할 건 반품하고 돈을 회수하는 방법이었죠. 장모님도 놀라셨는지 그럼 그렇게라도 하자며 얼른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장모님 방으로 들어가자 장모님이 숨겨오신 명품들이 빛을 내며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놀랍더라고요. 견물생심이라고 저도 손에 명품은 차본 적이 없는지라 막상 보니 탐이 나덥니다. 허나 얼른 번쩍 정신 차리고 다음날 백화점으로 가서 반품 처리를 도와드렸죠. 옆에서 장인어른은 계속 장모님을 타박하셨어요. 늙어서 왜 갑자기 물건에 욕심을 부리고 말이야. 아껴서 자식 줄 생각을 해야지.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데 너무 많은 구박을 들으신 건지 장모님은 반품 처리하고 난 후 기운이 빠지셨는지 의자에 주저앉으셔서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미안하네 자네. 괜히 자네만 고생시켰구만. 아니에요 장모님. 제가 무슨 고생을 해요. 내가 괜히 늙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주책만 부렸어. 미안하네. 자네한테 선물도 해주고 싶었는데 말이야. 괜찮다고 아무리 위로를 드렸지만 장모님 역시 실제 돈이 아니었단 생각에 허탈감을 느끼셨는지 감정을 숨기지 못하셨어요. 결국 한숨만 그리 폭폭 쉬는 장모님을 집에 데려다 드리고
저도 다시 회사로 복귀했는데 자꾸 저에게 선물 하나쯤 해주고 싶었던 장모님 말이 생각이 나더군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물어보니 아내는 장모님이 아직도 장인어른에게 구박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럴만 하지. 엄마도 참. 아니, 그렇다고 1억이나 사재 끼면 어떡해? 우리 집 형편에 명품은 무슨. 아무튼 엄마 때문에 큰일 날 뻔했네. 아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장모님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새삼 장인어른께 구박만 받고 계실 장모님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던 찰나 그 주 주말 장모님네를 다시 가게 되었어요. 장모님은 여전히 상태가 좋지 않으셨어요. 마치 스마트폰을 사드리기 전처럼 우울해하시고 입맛도 없으시다며 좀처럼 밥도 드시지 않더라고요. 장모님, 왜 밥을 안 드세요? 그냥 입맛이 없어. 먹어서 뭐 하나 싶어. 에이, 그래도 한 숟갈 하셔야죠. 그러다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시려고요? 아니네. 자넨 신경 쓰지 말게나. 나 머리가 아파서 먼저 자겠네. 놀다 알아서들 가. 장모님이 전처럼 확 우울해하시며 침실로 들어가자 아내도 조금 심상치 않은 걸 느꼈는지 제 얼굴을 한번 봤어요. 우리가 너무 엄마한테 뭐라 했나? 아내는 장인어른과 함께 장모님을 구박한 게 미안했던지 잠깐 저리 중얼거렸어요. 그리고선 장인어른과 아무렇지 않게 TV를 보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 장모님에게 대화를 해보려 시도했어요. 장모님, 장모님? 근데 장모님은 별 대답 없이 그냥 자는 척을 하시더군요. 장모님이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나오려 하는데 그때 저를 붙잡으셨어요. 이서방, 네, 장모님, 말씀하세요. 미안하네. 난 그냥 나한테 없던 돈이 생기니까 너무 좋더라고. 늘 자네한테 좋은 것도 해주고 싶었고 내 딸한테도 명품백 같은 거 턱턱 쥐어주고 싶었는데 돈이 없으니 못 해주고 있었잖아. 괜히 내 친구들만 부럽고. 그런데 게임머니인지 뭔지 아는 그 돈이 사람을 들뜨게 했네 그려. 지금에야 다 없는 돈이 됐지만 아무튼 자네 보기도 민망하고 부끄럽고 아무튼 그래. 장모님의 진심을 들으니 왜 제가 울컥하는 건지 저희에게 그저 좋은 거 해드리고 싶었던 것뿐인데 기쁜 마음으로 산 물건들을 구박 들으시며 반품해 하셨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한평생 아껴 쓰시고 그러면서도 저희에게 늘 뭔가를 주고 싶어 하시던 분인데 장모님은 이내 제 앞에서 조용히 눈물까지 훔치셨어요. 끝까지 미안하다고 중얼거리시면서 말이죠. 그 모습을 보자 그제야 제가 나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아내로부터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녁을 먹던 중이었는데 아내가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엄마가 글쎄 요즘 반품한 김치냉장고가 갖고 싶은지 광고만 보면 그렇게 한숨을 쉬더래. 잠꼬대로 김치냉장고란 말도 하고. 하여튼 우리 엄마 웃겨 죽겠어. 전 그날 아내 몰래 저축해둔 비상금 통장을 집어들었어요. 사실 뭐 딴 마음 먹고 저축한 통장은 아니고요. 언젠가 저 사고 싶은 거 하나쯤은 사고 싶어 저축해 놓은 통장이었거든요. 그렇게 카드를 지갑에 고이 꽂고선 그대로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곤 장모님이 가장 탐내하셨던 가장 좋은 모델인 냉장고를 하나 샀습니다. 와, 너 대단한데? 장모님께 그걸 사드린다고? 같이 갔던 친구놈이 절 대단하다고 추켜 세워줬지만 전 오히려 기뻤어요. 후회도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냉장고를 사고 나오면서 기뻐하실 장모님 얼굴을 떠올리니 뿌듯하더라고요.
며칠 후에 예상대로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서방, 이거 김치냉장고 아닌가? 이서방 자네 이름으로 왔는데, 자네가 설마 산 건가? 네, 맞아요, 장모님. 장모님 김치 맛있잖아요. 맛있게 하셔서 여기에 넣어두시고, 저희 또 맛있는 김치 주세요. 이서방 이걸 고마워서 뭐라고 해야 할지. 소녀 같은 장모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저에게 거듭 고맙다며 최고의 사이를 두었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곤 저밖에 없다며 어찌나 칭찬을 해주시는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장모님이야말로 저한테 친어머니 같은 정을 주신 고마운 분이신데 말이죠. 그 후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다시 고스톱에 빠지셨어요. 예전에 고스톱으로 잃었던 금액이 상당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렸어요. 다른 게임들 체계와 큰 차이가 나지 않길래 얼른 이리저리 상황 파악을 해보고 나름 검색해가면서 게임하는 친구들한테도 물어가며 금세 비슷한 금액으로 만들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모님 표정이 더 밝아지더라고요. 마침 주말이기도 했고 그날 좀 더 있으면서 금액을 더 늘려드리게 되었어요. 보니까 광고를 보거나 연계된 곳들과의 커넥션을 이용해서 더 많이 모일 수 있더라고요. 장모님께서는 그런 루트는 전혀 모르시니 마치 진짜로 따는 마냥 엄청나게 심취하셔서 무척이나 공을 들이셨던 모양이었어요. 기왕 몰아드리는 김에 확실히 드리자는 생각에 100억까지 모아드렸더니 그 안에서 느끼신 성취감이 엄청나셨는지 진짜 아이처럼 좋아하시더라고요. 와, 역시 이서방이 최고야, 최고. 아, 100억이네요, 100억. 이서방, 150억까지도 가능하겠어. 소리 지르면서 연신 좋아하시는데 진짜 두 분 다 너무 귀여우시기도 하고 나름 제가 도움이 되었다는 게 으쓱하기도 하더군요.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이에요. 그러다 이렇게 좋은 결말로 가면 좋겠다만 또 한 번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바로 금술 좋은 두 분이 게임 경쟁을 하게 된 거죠. 그것도 매일 밤을 지새면서까지 게임을 하시는 바람에 건강까지 안 좋아지셨다 해요. 아니, 엄마, 이러다 병나. 아빠랑 게임하는 게 그리 재밌어? 너도 해봐라. 이거 아주 기가 막힌다니까.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서로 경쟁하며 게임하는 이 고스톱이 그리 재밌으신지 저희와 함께 있어도 고스톱으로 누가 이기나 싸우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돈까지 거시고 하더라고요. 이봐, 이봐. 이 판 내가 이기면 나한테 당신 10,000원 줘야 해. 알았어요. 준다니까 그러네. 아, 저번에 그러고 안 주고 튀었잖아. 아는 옆에서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런 두 분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건강은 해치지 말고 게임은 하셔야 하니 제가 두 분을 모아놓고 잘 얘기했죠. 장모님은 또 우리 사위 말이라면 들어야 한다면서 알겠다 하시는데 지켜질진 잘 모르겠더군요. 아마도 당분간은 두 분 다 게임 세계에 푹 빠져 계실 듯해요. 언젠간 제게 자기 얼마 벌었다며 저에게 사진을 보내시는데 그 사진이 너무 웃겨서 얼른 저장해 놓았습니다. 또 얼마 전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으셨는데요. 장모님께서 사돈 갖다 드리라고 이것저것 얼마나 바리바리 싸주셨는지 몰라요. 사실 늘 건강하실 줄 알았던 아버지가 그렇게 쓰러지시고 나니 저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장모님께서 나서서 이런 말을 해주시더군요. 이서방,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한 번씩 다 아파. 그래도 우리 사돈 아직 초기이시고 징후도 좋으니 곧 건강해지실 거야. 너무 걱정 말게. 내가 장담해. 다른 누구의 말도 아닌 장모님의 말이니 참으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큰일로 번질 뻔했던 일은 진짜 아내 말대로 코미디도 무엇도 아닌 상태로 이렇게 해프닝의 하나로서 일단락되었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두 분이 너무 순수하신 탓에 제가 괜히 가운데서 예쁨도 받게 되었네요. 아무튼 우리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언제까지나 이렇게 저희 오래 곁에 계셔주시면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철렁하셨던 두 분께는 나름 큰일이었지만 그래도 저희 장모님과 장인어른 너무 귀여우시지 않나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장모님, 장인어른 오래오래 건강히 저희 곁에 있어주세요. 저희도 사랑하며 보듬어가며 살아갈게요. 사랑합니다.